저는 올해 77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소양강의 새벽, 물안개가 참 좋았죠. 3년 전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폐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자식들의 보살핌 덕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큰딸 미연이는 15년 전 미국 시카고로 떠나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했어요. 한국계 의사와 결혼해서 이제는 손주까지 두었죠. 매년 추석이면 영상통화로나마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멀리 있어도 딸아이는 항상 제 생일만 되면 손편지와 함께 예쁜 스카프를 보내주곤 했어요. 아들 준호는 춘천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죠. 10년 전 은행원이었던 며느리 수진이와 결혼해 이제는 중학생 지우, 초등학생 민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둔 가장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여 웃음꽃을 피웠답니다. 수진이는 은행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살림 솜씨가 참 좋았어요. 특히 김치찌개는 제가 해먹던 맛을 그대로 내더군요. 은행에서 35년을 근무하며 모은 재산도 있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에 명동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임대료까지 더해져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아파트 후평동 주공아파트 뒤편 작은 텃밭에서 상추, 방울토마토도 키우고 매주 수요일엔 동네 할머니들과 춘천 실버 산책회에서 소양강 둑길도 걸었죠. 아침이면 베란다에 앉아 커피 한 잔과 함께 소양강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가끔은 옆집 김 할머니가 들러 수다도 떨고 저녁이면 동네 복지관에서 배운 스마트폰으로 미국에 있는 딸과 영상통화도 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답니다. 매달 용돈이라며 50만 원씩 챙겨주는 아들의 효심에 명절 때마다 미국에서 손주들 사진과 함께 보내오는 딸의 편지에 저는 이만하면 정말 복받은 노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양강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어지러움과 함께 세상이 온통 흐려지더니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제가 알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지난 3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소양강 둑길을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갑자기 머리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어지러움인가 했는데 순간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뒤청거렸습니다. 옆에서 걷던 김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이 어두워졌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춘천 성심병원 중환자실이었어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온갖 기계들의 삑삑 거리는 소리만이 제 귓가를 맴돌았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발견되어 응급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오른쪽 몸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의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어려웠죠. 평생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온 제가 이제는 남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미연이에게는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임신 막달이라 조심해야 할 때인데 놀라서 유산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였죠. 대신 준호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수진이도 직장 퇴근길에 들러 제 손을 잡아주곤 했죠. 그때는 그 따뜻한 손길이 진심이라고 믿었답니다. 하루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제 상태가 호전되긴 했지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혼자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그 말을 듣던 준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때는 그저 아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나 봅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밤이면 창밖으로 보이는 소양강의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앞에 닥칠 진짜 시련은 따로 있다는 것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이도 함께였죠. 두 사람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것저것을 물어보더니 곧 본론을 꺼냈어요. 그날따라 수진이는 제 머리맡에 앉아 계속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제가 미연이의 열이 날 때 똑같이 했던 것처럼요. 준호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앞으로 제가 혼자 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참에 아예 자기네 집 근처로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기뻤어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다는 게 감사했죠.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는 그 다음 말에 있었답니다. 명동의 상가 건물과 집, 그리고 제 모든 통장을 자기들이 관리하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당시 저는 약기운에 정신이 몽롱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선망이라는 증상도 있었고요. 밤이면 주변이 온통 뱀으로 뒤덮인 것 같은 환각도 보였고, 낮에도 종종 지난날의 기억과 현재가 뒤섞이곤 했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들은 재산 관리의 필요성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수술한 것도 충격인데 이제는 재산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준호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죠. 제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 누가 이 모든 걸 관리할까 하는 불안감도 컸고요. 결국 저는 동의했어요.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었지만 피부치인 아들이 잘 관리해 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준호는 다음 날 바로 법무사를 데리고 왔어요. 상가 건물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고 통장과 도장까지 모두 건네주었죠. 수진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심이 된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미세한 변화라 제가 예민해진 걸까 싶었죠. 면회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고 전화도 점점 빨리 끊으려 하고, 그때는 제가 병원 생활에 지쳐서 그렇게 느끼는 걸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독약을 마신 거나 다름없었네요. 다만 그 독이 얼마나 독한지는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재산을 정리한 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다리가 아파 재활 치료를 받고 돌아온 저는 문득 며칠째 준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간호사 선생님께 혹시 다녀갔냐고 물었더니 며칠째 면회 온 기록이 없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걸어보았죠. 신호음이 5번째 울릴 때쯤 받은 준호의 목소리는 어쩐지 거추장스럽다는 듯했어요. 회사가 바빠서요. 짧게 던진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죄송해요. 내일은 꼭 갈게요 하고 달래듯 말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는 퇴근길에 들러 제 머리도 빗겨주고 병원 식사가 입에 맞지 않는다며 죽이랑 반찬도 싸와주곤 했는데 이제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받아도 장모님, 저희도 요즘 정신없네요. 라는 말뿐이었죠. 간병인을 구해준다던 약속은 흐지부지 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소개해준 간병인을 쓰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들 내외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병원비 청구서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만만치 않더군요. 게다가 상가 임대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은 손주 지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몰래 왔다는 거예요. 어린 손주의 눈에도 이상했나 봐요. 아빠가 요즘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벚꽃을 보며 생각했죠. 작년 이맘때는 준호네 가족과 함께 소양강 벚꽃놀이를 갔었는데 이제는 그저 창밖으로 홀로 꽃잎만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답니다. 밤이면 더 참담했어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들 내외가 정말 바빠서 그런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 불안한 착각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현실은 제 예감보다 더 냉혹했답니다. 6월 중순 퇴원을 2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다며 간호사 선생님이 찾아오셨죠. 3개월치 병원비가 연체되어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였어요. 당황한 마음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그동안 꾸준히 입금되던 상가 임대료도 끊긴 지 오래더군요. 용기를 내어 명동 상가 세입자분께 연락했어요. 돌아온 대답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달 전에 준호가 찾아와 건물을 매각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거예요. 세입자분은 저보고 왜 모르냐며 되레 놀라더군요. 그날 밤 처음으로 미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임신한 딸 걱정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더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미연이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장 한국에 오겠다고 했지만 말렸죠. 만삭의 몸으로 무슨 답답한 마음에 동네 친구 김 할머니에게 연락했더니 더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준호 내외가 제 아파트에 벌써 전세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집도 정리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나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왜 갑자기 요양병원을 권했는지, 왜 퇴원 이야기만 나오면 전화를 피했는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던 거죠. 제 재산을 차지하고 저는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리려고. 가장 서럽던 건 수진이었어요. 은행에서 만난 첫날부터 친딸처럼 따르던 며느리, 명절이면 앞치마 두르고 저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 만들던 그 따뜻하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손주들 소식조차 전하지 않네요. 간병인 최 씨는 제가 밤마다 울고 있으면 돈이 무서운 거지요. 돈이 하며 등을 두드려주곤 했어요. 맞아요. 재산이 무서운 거였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제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 돈을 지키려다 도리어 자식의 마음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그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초여름 비가 내리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소개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재산을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자식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길 확률도 낮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소송 비용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그러던 중 미국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미연이가 조산으로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체중 미달이라 인큐베이터에 있다고. 딸아이 목소리가 떨리는 게 안쓰러웠죠. 그 와중에도 엄마, 내가 퇴원하면 바로 한국 갈게 하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준호에게도 손주들 소식을 전했죠. 오랜만에 전화를 받긴 했는데 차가운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더군요. 친남매 사이인데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기는커녕 이렇게 서로 멀어져 버린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한편으로는 제 처지도 더욱 급박해져 갔어요. 병원에서는 퇴원을 재촉하고 집은 이미 전세 계약이 완료됐다고 하고 준호는 요양병원 수속을 대신 밟아주겠다며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재촉했죠. 하지만 전 거부했어요. 이대로 다 빼앗길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 마트 주인 아주머니를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준호 부부가 새 아파트 계약금을 걸었다더군요. 제 상가 건물을 팔아서 마련했다는 소문이 그제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상가를 처분하려 했는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 소양강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나,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새 꼬리를 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호가 또다시 몰래 병원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아빠가 할머니 돈으로 강남의 새 아파트 계약했대요. 엄마랑 둘이서 얘기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손주의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노인보호센터를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만난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하시더니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하시더군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전에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작은 녹음기도 샀어요. 준호가 올 때마다 대화를 녹음했죠.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 아들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니.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도움을 받았어요. 명동 상가 세입자분이 준호와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셨더군요. 건물 매각 과정에서 제가 치매라서 의사결정을 못한다며 거짓말을 한 증거였죠. 노거래은행의 지인을 통해 상가 매각 대금이 준호 명의 계좌로 들어간 거래 내역도 확보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만난 변호사님은 이런 자료들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제가 뇌출혈로 의식이 흐릴 때 재산을 가로챈 정황이 있으니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볼 거라고.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마음 한켠이 더 무거워지더군요. 문득 지호의 돌잔치가 떠올랐어. 준호가 아들을 안고 활짝 웃던 모습, 수진이가 친정엄마보다 더 자주 찾아와 애교 부리던 때, 정말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간호사 선생님이 제 표정이 안 좋다며 걱정하시더군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고 위로해 주셨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한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준호네 집 근처를 지났는데 마민 학교 가는 길이 보이더군요. 손주애가 우산도 안 쓰고 뛰어가는데 할머니라도 우산을 씌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경찰서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히겠지만 이미 준호는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재산을 노린 남이었을 뿐. 비가 오는 경찰서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았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형사님이 준호를 조사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아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요. 오히려 제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줬다며 요양원에 가기 싫어서 이런 일을 벌인다고 주장했다네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그러던 중 미연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쌍둥이가 건강해져서 퇴원했다고 이제 한국에 오겠다는 거예요. 말렸지만 이미 비행기 표를 끊었다더군요. 엄마, 내가 늦어서 미안해. 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그날 밤 병원 근처 찻집에서 퇴원한 동병실 할머니를 만났어요. 제 사정을 알고 계셨거든요.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냐 하시면서도 그래도 키운 정이 있는데 하시더군요. 맞아요. 10년 넘게 키운 자식인데 경찰서에 가고 나서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네요. 준호 너무 닮았던 지호 지난주에 또 몰래 병원에 왔다가 들켰는지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민서는 학예회에 있다고 편지까지 보냈는데 가보지도 못했죠. 할머니가 왜 못 오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옛 앨범을 보다가 준호의 돌잔치 사진을 봤어요. 첫 아들이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남편과 밤새워 준비했던 잔치 음식들, 친지들 축하 속에 까만 눈동자로 방긋 웃던 아기 준호, 그 아이가 이제는 제 돈을 노리는 남이 되어버렸네요. 어제는 동네 마트 가는 길에 수진이를 마주쳤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른 길을 건너 도망가듯 가버리더군요. 한때는 친정엄마보다 더 가깝게 지냈는데 돈이 무서운 거죠. 돈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형사님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시지만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하기만 해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원망스럽고 내일이면 미연이가 한국에 도착해요. 제 선택이 옳은 걸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오늘 아침 미연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쌍둥이를 미국에 두고 혼자 왔더군요. 딸아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 그동안 혼자 참아온 눈물이 딸의 품에서 왈칵 쏟아져 나왔답니다. 며칠 전에는 담당 형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준호가 상가 매각 대금을 주식에 투자해서 상당 부분 손실을 봤다고 하더군요. 남은 돈으로 강남 아파트 계약금을 걸었다가 위약금도 물었다고 제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네요. 미연이는 제가 퇴원하면 당분간 한국에 머물겠다고 해요. 춘천 근처에 오피스텔도 알아보고 있다네요. 하지만 전 거절했어요.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될 텐데 딸아이까지 이 아픔을 지켜보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병원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이제는 지팡이만 있으면 혼자서도 거뜬히 걸을 수 있어요. 몸은 회복되었는데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무는 중이에요. 지난밤에는 꿈을 꿨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소양강
두 끼를 손잡고 걷던 날이었죠. 엄마, 나중에 내가 다 효도할게 하며 웃던 그 해맑은 얼굴이 꿈에 나타났어요. 잠에서 깨어나 한참을 울었답니다. 요즘도 가끔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돈에 대한 집착이 컸던 걸까? 자식 교육을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란 걸, 욕심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다음 주면 퇴원합니다. 미연이가 찾아준 복지관 임대주택으로 갈 예정이에요. 작지만 이제는 제 보금자리가 생긴 거죠. 재판은 길어질 것 같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미연이도 있고 병원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부모님들, 힘내세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어 아프지만 그래도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야, 내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게 무엇인지 언젠가는 깨닫기를 바란다. 엄마가. 저는 올해 68, 이명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40년째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가게가 제 삶의 전부였답니다. 26에 결혼해서 이 가게를 시작했으니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네요. 며칠 전에도 30년 단골이신 할머니께서 손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 손녀가 이제 의대생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실감했답니다. 남편은 10년 전 위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하지만 전 이 가게를 지키며 두 아들을 모두 대학에 보냈죠. 큰아들 진우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 진혁은 대기업 해외 주재원으로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난 40년간 이 가게에서 끓여온 칼국수, 겨울이면 해물 칼국수를, 여름이면 콩국수를 만들었어요. 시장 안 작은 가게지만 점심시간이면 늘 사람들로 북적였죠. 장사가 잘 될 때는 더 큰 가게로 옮기라는 권유도 많았지만 이 자리가 좋았어요. 골목 안쪽 작은 가게라 임대료 부담도 적었고 무엇보다 단골 손님들과 정이 들었거든요.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육수를 만들고 반죽을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면 시장 안이 고요해서 밀가루 반죽 치대는 소리만 들리곤 했죠.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손님들이 역시 명희씨 칼국수가 최고야라고 말씀해 주실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드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장 현대화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거였죠. 저희 골목이 제일 먼저 재개발 대상이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파문은 곧 제가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풍랑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보상금이 얼마나 될지, 임시 장사는 어디서 해야 할지, 새 상가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두들 불안한 마음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 진우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바쁘다며 1년에 두어 번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휴가를 내고 왔다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걱정되어 온 줄 알았죠. 하지만 곧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답니다. 진우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보상금, 예상액과 부동산 시세를 보여주었어요. 우리 동네가 요즘 뜨고 있다나 뭐라나 보상금이 최소 15억은 될 거라며 이참에 장사를 접고 건물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며칠 뒤에는 작은 아들 진혁도 싱가포르에서 급하게 휴가를 내고 귀국했어요. 해외 근무 중이라 더 바쁠 텐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인천으로 내려와 형과 함께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요즘은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면서 이번 기회에 편하게 살아보라고. 두 아들의 방문이 잦아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침에 시장에 나와 가게 문을 열 때면 40년 동안 보아온 익숙한 풍경이 마치 마지막처럼 느껴졌거든요. 비 오는 날이면 들어와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 하고 가시던 단골 손님들, 시장 안 채소 가게 아주머니, 건너편 생선 가게 아저씨, 이분들과도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보름 만에 재개발 조합에서 정식 통보서가 왔어요. 6개월 안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날 밤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어요. 이 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첫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가게 한 구석에서 공부하던 모습, 손님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앞에 훨씬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재개발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째 주말마다 두 아들이 번갈아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가 고맙고 대견했죠. 바쁜 와중에도 노모를 걱정해주는 착한 아들들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방문 목적이 달라지는 걸 느꼈답니다. 진우는 매번 노트북을 들고 와서 강남의 오피스텔 시세를 보여주었어요. 보상금으로 거기에 투자하면 월세가 꾸준히 나온다면서. 진혁은 싱가포르의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를 들려주며 해외 투자를 권했죠. 두 아들은 서로 다른 제안을 하면서도 한 가지는 똑같았어요. 제가 더 이상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은 진우가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 대표를 데려왔어요. 그 사람은 제 앞에서 보상금 운용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했죠. 알지도 못하는 각종 금융 용어들이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부동산 경매니, 상가 투자니, 전문가 컨설팅이니. 시장 안 상인들은 하나둘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건너편 생선 가게 아저씨는 보상금으로 작은 슈퍼마켓을 차렸다고 하고,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며느리들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죠. 큰 며느리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아이들 유학 자금을 마련하자고 했고, 작은 며느리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 보상금으로 말이에요.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왜 두 아들이 그토록 발벗고 나섰는지를. 날이 갈수록 아들들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진우는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서를 떼어오겠다고 했고, 진혁은 제 통장을 자기 명의로 바꾸자고 하더군요. 보상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면서. 40년 동안 이 가게를 꾸려오며 두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제가 그들 앞에서 철없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죠. 과연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게 재개발 때문일까? 아니면 늘 이랬던 걸까? 시장 현대화 사업 설명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조합에서는 새 상가 분양권을 준다고 했지만 기존 상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 필요했죠. 게다가 공사 기간 3년 동안은 임시장터에서 장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그 자리에서 포기했답니다. 진우는 설명회장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다시피 하더니 분양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하더군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지금 포기해야 한다면서.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다 마친 것 같았어요. 그 즈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통장에서 돈이 자주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알고 보니 진혁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자기 계좌로 돈을 옮기고 있었더군요. 미리 노후 자금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이었죠. 제가 항의하자 오히려 저를 의심했어요. 나이가 들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며 시장 안 분위기도 뒤숭숭해졌어요. 재개발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뉘어 다툼이 잦아졌죠. 40년 지기 채소가게 아주머니와도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보상금을 받고 나가자는 쪽이었거든요. 시장이 우리가 그토록 아끼던 이 작은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은 진우가 정신과 의사를 동행하고 왔어요. 제가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다나 뭐라나 의사는 제게 이것저것 묻더니 처방전을 써주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진단서로 제 재산관리 권한을 빼앗으려 했던 거였어요. 밤이면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어린 진우가 가게 한 구석에서 만화책을 보며 기다리던 모습, 진혁이가 고등학교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오던 날,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차가운 서류, 뭉치와 통장 잔고 앞에서 무색해져 버렸네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지금 제가 할 일은 뒤돌아보며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거였으니까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시장 입구에서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비를 맞고 계시더군요. 우산을 들고 다가가 보니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 걷기 힘드신 분이었어요. 가게로 모셔와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을 대접했죠.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의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은 30년 전 신촌 재개발 때 상가, 건물을 지키고 결국 새 상가의 주인이 된 사람이라고. 지금은 딸에게 그 건물을 물려주고 편하게 살고 계시다더군요. 그날 할머니와 나눈 이야기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재개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회 모임에도 나가고 구청에도 찾아가고 알아볼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임시상가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분양권을 받으면 장기 대출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던 중 뜻밖의 위로를 받았어요. 30년 단골이신 김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은퇴 후 받은 퇴직금을 투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칼국수를 믿는다면서.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제안이 제게 용기를 주었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건너편 생선가게 아저씨는 임시상가에서도 함께 장사하자고 하셨고 옆 반찬가게 언니는 법무사님을 소개해 주셨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들들의 강요는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제가 달라져 있었어요. 새벽에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드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40년 경력의 칼국수 장인이 이제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답니다. 진우와 진혁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제 뜻을 전했어요. 보상금을 포기하더라도 분양권을 선택하겠다고. 그들은 제 고집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눈빛만은 읽었을 거예요.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이 자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분양권을 선택하겠다는 제 결정 이후 두 아들의 태도는 돌변했어요. 진우는 변호사 친구들을 동원해 후견인 신청을 준비한다고 협박했고, 진혁은 싱가포르에서 급히 휴가를 내고 내려와 제 통장을 가져가 버렸죠. 어미의 의지를 꺾기 위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답니다. 며느리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큰며느리는 시장 상인들 앞에서 제가 치매기가 있다며 소문을 퍼뜨렸고, 작은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까지 동원해 저를 설득하려 들었죠. 하루는 진혁의 처가 식구들이 총출동해서 찾아왔는데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몰아붙이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매일 아침 임시상가 도면을 보며 새로운 가게 구상을 했고, 밤에는 김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상권 분석 강의도 들었답니다. 제 나이에 이런 공부를 다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느 날은 진우가 정신과 전문의를 또 데려왔어요. 이번에는 강제 입원 서류까지 준비해 왔더군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이미 전날 법무사님과 함께 공증을 마치고 제 의사를 명확히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40년간 이 가게를 꾸려오면서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제가 왜 갑자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내 돈을 노리고 달려드는 게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제 의지를 꺾으려 하는지. 진우는 그 자리에서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고 진혁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그들이 떠난 후 가게 안에 홀로 앉아있자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유치원 운동회 때 아들들 도시락을 싸들고 가던 일, 대학 합격 소식에 함께 기뻐하던 순간들, 그 따뜻했던 기억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밤늦게 단골 손님이신 박 선생님이 들르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눈이 멀면 부모도 못 알아본다더니, 명희 씨는 지금 당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야 그들의 길을 가는 거고.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가게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답니다. 진우가 제 가게를 무허가 증축 건물이라고 신고했다네요.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곳인데 하필 재개발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진혁이 제 도장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가 치매 초기라는 진단서를 위조해서 말이에요. 다행히 은행 지점장님이 저를 잘 아시는 분이라 바로 대출이 취소되었지만 아들이 이런 짓까지 했다는 사실에 온몸에 힘이 빠졌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도 제가 발목을 잡는다며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는 바람에 전체 일정이 지연된다는 이유였죠. 40년 동안 정을 나누던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중 큰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초등학생인 준서와 유치원생인 미나.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달려왔는데 그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큰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대가로 보상금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죠. 앞으로도 손주들을 보고 싶으면 자식들 뜻에 따르라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식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손주들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왔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었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다 큰 병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픈 몸과 달리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자식들의 욕심 앞에서 굴복하느니 차라리 이 아픈 몸으로라도 제 의지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병실 창 너머로 보이는 달을 보며 생각했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고.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바로 30년 전 신촌 재개발 때 상가를 지켜낸 그 할머니셨어요. 신문에서 신포시장 재개발 기사를 보고 저를 찾아오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임대 보증금으로 제 가게에 새 상가 분양금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였죠.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왔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그 즈음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구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시상가를 현대적으로 꾸며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게다가 임시상가 기간 동안 임대료도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마치 하늘이 저를 도와주는 것만 같았죠. 병원에 있는 동안 단골 손님들이 릴레이처럼 찾아와 주셨어요. 김 선생님은 돈을 보태주시겠다던 약속을 공증해 오셨고, 박 선생님은 사업자금 대출의 보증을 서주시겠다고 하셨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몰랐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두고 진혁이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더군요. 싱가포르에서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다면서 제 보상금을 노렸던 게 사실이라고 고백했어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군요. 밤새 아들을 붙잡고 울었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저를 새 상가 개발 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는 거예요. 40년 경력의 장인이자 전통의 맛을 이어갈 사람으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단순히 가게가 아닌 우리 시장의 역사이자 미래였다는 걸. 그렇게 한 달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하던 날 가게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 환영 현수막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웃, 명인의 칼국수 곧 돌아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퇴원 후 일주일째 되던 날 진우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제 앞에 고개를 숙이더군요. 알고 보니 진혁이 사업 실패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나 봐요. 며느리는 손주들 앞에서 할머니를 이용했던 일을 눈물로 사과했답니다. 새벽에 가게 일을 시작하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진우였죠. 어렸을 때처럼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제가 반죽 치대는 걸 지켜보더니 중학생 때 방학이면 새벽부터 저를 도와 면을 뽑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러면서 제 가게가 단순한 장사가 아닌 우리 가족의 역사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제가 자문위원이 된 후 젊은 상인들이 찾아와 전통시장의 맛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하더군요. 40년 동안 쌓은 경험이 이렇게 소중한 자산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임시상가 설계도를 보며 새로운 꿈도 꾸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칼국수 맛은 그대로 지키되 젊은 손님들을 위한 새로운 메뉴도 연구하기로 했죠. 진우가 주말마다 내려와 컴퓨터로 장사 기록도 정리해주고 SNS 홍보도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진혁이 가족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돼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서 작은 며느리도 제 곁에서 장사를 배우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들과 함께 시장 구경을 했어요. 준서는 할머니가 새로 열 가게에서 자기도 주말마다 와서 돕겠다고 하고, 니나는 자기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순수한 마음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시장 재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렘이 앞서죠. 40년 동안 지켜온 맛과 정성을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임시상가에서 첫 영업을 시작한 날이에요. 새벽부터 진우와 진혁이 와서 가게 준비를 도와줬어요. 며느리들은 전날부터 와서 밑반찬을 준비했고, 손주들은 할머니 가게라며 자랑스럽게 친구들을 데려왔답니다. 임시상가는 생각보다 훨씬 좋더군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주방도 넓어졌고 손님 좌석도 더 많아졌어요. 새로 설치한 대형 창문으로는 쏟아지는 햇살이 가득해서 마치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40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열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들들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있네요. 진우는 프랜차이즈 확장을 이야기하고 진혁은 해외 진출을 구상한답니다. 첫날이라 그런지 옛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신촌 재개발에 그 할머니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죠. 김 선생님은 여전히 해물칼국수를 주문하시면서 맛이 그대로네 하고 미소 지으시더군요. 그 한마디에 지난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재개발 공사는 3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동안 이 임시 상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요. 아들들이 만들어준 SNS 계정에는 벌써 젊은 손님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수제면 체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 진우가 재밌는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그때 우리 뜻대로 가게를 접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돈은 좀 더 있을지 몰라도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그토록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 밤 가게 정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40년 전 이 시장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처럼 별들이 반짝이더군요. 그때는 젊은 아내이자 엄마였던 제가 이제는 칼국수 장인이자 손주들의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더군요. 그토록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 다만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손주들에게 물려줄 더 큰 자부심을 만드는 꿈을. 그리고 그 꿈은 제가 4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설렘으로 가득합니다.